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편 31강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국권 피탈 공부했습니다. 열받죠? 그래서 1905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따라 하시면 돼요. 1905년 뭐 그런 내용은 꼭 좀 기억하시고 순서도 기억하시고요. 이제 민족 저항, 항일 운동을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죠. 항일 의병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성리학 공부했을 때 주 리론이 있고 주 기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론은 이제 개화로 가고 주리론은 위정척사 사상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개화 사상 공부합시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애국 계몽운동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뺏기고 이렇게 어이없이 당한 이유는 뭐냐면 멍청해서 그렇다. 무식해서 국제사회의 변화도 우리가 몰랐고 그리고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일단 공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일단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일본을 쳐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고 위정척사는 아니되옵니다. 말로 해선 안 된다. 개, 돼지를 어떻게 말로 하느냐? 쳐 죽여야 된다라는 의병항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가면서 이제 국제사회 일제강점기 가서 국제사회에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실력 양성론으로 발전을 하고요. 우리는 이 무장 투쟁 그 의병 항쟁은 무장 독립 투쟁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무장 투쟁만 가지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폭력을 폭력으로 맞섰잖아. 그렇죠? 그런데 실력 양성. 그래서 이 폭력이 왜 생겼느냐라는 명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실력 양성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국제사회는 국제사회대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알리고 그리고 직접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독립이 된 거죠. 이 독립은요.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 모두가 포함된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운동이 없었으면 독립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 개화 사상, 주리론, 주기론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독립운동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의병항쟁과 의병투쟁과 애국계몽운동을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자, 을사득약입니다. 일본 놈들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을사득약 통과시켰죠?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권 박탈, 외교권 박탈에 반대한다. 다시 얘기해서 을사늑약 폐기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상소운동입니다. 조병세, 이상설, 안병천, 최육현 이런 관리들은 황제에게 상소를 하기 시작하죠. 아니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본 놈들의 폭압이 계속되니까 미형환 같은 분들은 배를 갈라 자결 순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조병세, 손병산 이분들 자결로서 항거합니다. 자, 그리고 오적 암살단 나철 오기오 어디에서 나왔죠? 이분들 대종교. 그렇죠? 나철 오기오는 이 을사오적 이 쳐죽일 놈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을사오적 처단단을 만들어요. 그것이 오적 암살단인데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광중혁, 이완용 이놈들 다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로 이놈들을 습격하고요. 이 일진회라는 놈은 뭐냐면 일본 놈들이요. 이렇게 되니까 나는 친일파 나는 일본 놈들이 좋아. 일본 놈들이 우리를 통제해주고 우리나라를 통치해주는 게 그것이 맞아라고 하는 악질 친일파 놈들이 생겨요. 이 놈들이 단체를 만드니 그것이 일진회입니다. 이 학생분들 일진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일진이 뭡니까? 일진이 다른 표현을 쓰든가 아주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지. 친일파 놈들이 일진을 만들어요. 이것들을 습격하고 매국노를 처단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항일 언론, 일본에 저항하는 언론이죠. 황성신문, 시일야 방송대국을 게재했죠. 그래서 슬프다.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정부의 대신이라는 것들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것 나쁜 놈들 이청만 동포야 죽었느냐 살았느냐 원통하다 울자라는 거죠. 시일야 방송대국이요. 자, 이 시일야 방송대국 그리고
고종은 무효 친서를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했죠. 자, 어딨어? 고종은 을사늑약의 무효임을 선언하고 대한매일신보에 친서를 게재합니다. 자, 보세요. 고종이 작성했습니다. 고종이 그렇죠? 을사늑약 무효 국서입니다. 친서 대한매일신보에 떡하니 고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했는데 무슨 이게 조약이라고 체결이 됐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죠.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했다. 을사의병. 자, 여러분 을사년에 일어난 의병입니다. 그래서 을사년에 시작해서 병오년까지 가는데 일단 우리가 을사의병이라고 공부합시다. 을사의병 왜 일어났어요?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안이 되옵니다. 이놈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했으니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시에 양반 유생들이 근데 되게 웃기죠. 뭐예요? 양반, 평민 이런 것들을 갈립니까? 지금 평등한 사회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식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오랜 기간 걸려요. 그래서 양반, 당시에 주축이 됐던 거는 의병들은 양반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양반을 필두로 해서 많은 양반들과 평민들이 모이게 됐죠. 자, 그런데 평민 의병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양반들이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반들은 이쪽으로 가고 많은 평민들이 이 평민 의병장을 그러면서 장군 하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을사의병하면 평민 의병장의 등장이라는 것이 을사의병의 다른 이름이에요.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민중식, 최익현 관리들입니다. 유생 의병장인데 전직 관리 충남 홍주성에서 그리고 최익현은 유생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태인 순창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스시마섬에서 유배당하고 순국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엄청나요. 당시 최익현은 우리 그 양반 유생들의 대표잖아요. 최익현 선생이 일어났다. 그럼 전국적으로 양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익현 선생을 따른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의병 항쟁을 했는데 당시에 관군이 들이닥칩니다. 관군이 딱. 그러니까 자, 우리 모두 무기를 내려라. 왜? 나는 외적을 죽이려고 일어난 거지 동족을 죽이는 일은 못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수를 내버려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일본 놈들이 이 못된 놈 이거 제일 못된 놈 악질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하고 유배를 보내는데 유배지에서 일본 놈들이 주는 거 외적이 주는 것은 단 물 한 방울이라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순국하시는 분이 최익현 선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전라도 지역 의병 투쟁의 선구자였다라는 거죠. 자, 신돌석 장군인데요. 이러면서 돌멩이가 두 개잖아. 평민스럽죠. 그러니까 신돌석 하면 평민의병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민의병장의 등장은 을사의병이고 을사의병하면 최익현과 신돌석 이렇게 나옵니다. 신돌석 장군은 굉장히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했대요. 그래서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돌석 장군이 왔다 그러면 외적들이 벌벌 떨고 막 그랬다라는 기록이 있고 막 날아다녔대요. 이쪽에서 있다가 막 그 분신술 써가지고 저쪽에서도 막 하고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장수가 신돌석 장군이었다. 경북 강원도 일대 평해 울진에서 활약을 했고요. 의병수가 3,00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했던 신돌석 장군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 그래서 정미년에 일어났다 해서 정미의병인데 배경 중요하죠. 고종의 강제퇴위와 그리고 군대 해산이에요. 이것을 계기로 발생을 합니다. 열받죠. 그래서 확산되는데 해산 군인의 의병 가담으로 전투력이 확산돼요. 의병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이 주축이 돼서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총을 든 군인들이 가담을 하면서 그렇죠? 이 조직화되고 하나의 군대화되는 것이 이 정미의병이에요. 자, 보세요. 농민군이잖아. 농민군 다 의병인데 지휘를 누가 해요? 군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들었어요? 총을 들고 있잖아. 그렇죠? 다 총 들고 이 모습이 나오면 정미의병입니다. 자, 이 정미의병이요. 저번에도 저번 시간이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3도 창의군을 결성합니다.
13도 창의군 전국적인 규모의 군대로 조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양주에 10,000명 이상이 집결이 되고요. 총대장은 이인영, 그리고 부대장, 군사장이 허위입니다. 자, 서울 진공작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였다. 13도 창의군 제2의 그 대한제국 군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미의병입니다. 자, 저 제2의 군대 13도가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엄청나게 모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 놈들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 놈들이 어디 있어요? 서울을 진격하자.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이 전개가 됩니다. 쫙. 그래서 순식간에 서울을 포위하게 되고 이 중간중간에요. 우리는 그냥 일개 그냥 의병 이런 따위가 아닌 군대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한제국의 군대로서 이 일본군과 합법적인 국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군이다라는 내용을 쓴 이 서신들을 각국 공사관에 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진공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국제법상의 군대로 인정해 달라 이런 내용을 쓰면서 일본과 교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3도 창의군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서울까지 포위를 했습니다. 방금 보셨죠? 서울까지 다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 깜짝 놀란 거야. 이러다가 얘들이 들어오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돌격 앞으로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싹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판국인데 자 돌격 앞 하는데 저쪽에서 장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인영 장군이 거기서 왜? 뭔 일인데? 나 지금 바빠. 알잖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친상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인영이 낙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양반 유생들의 한계죠. 지금 거사를 앞두고 아버지 당연히 유교주의 사상에서 양반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상이 제일 먼저죠. 그래서 아버지 상은 3년 치릅니다. 3년 동안 안 돌아오겠다는 거지.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인영이 낙향을 합니다. 나는 빠진다 하니까 이인영이 낙향하지요. 그러니까 이인영 혼자 갑니까? 그를 따랐던 참모들이 일정 부분 저 장군을 따라가겠습니다. 장군의 아버님은 저의 아버님도 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예하부대 이탈 병사들이 생겨요. 저도 따라갈게요. 이러면서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전쟁 중에 지금 3년 동안을 참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될 때 저도 허위가 넘버 2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양반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장군이 가셨으니까 우리라도 재정비를 하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니까 야 너 가지마 그러면서 이제 다독여야죠. 그러면서 군사를 재정비하죠. 이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서 이때 재정비를 할 때 일본 놈들은 때는 이때다. 그래서 본토에다 얘기해서 군대 파견이 되고요. 그리고 무장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부친상으로 이인영이 낙향되고 일본이 이젠 때가 됐다. 쟤들 가만히 있지? 우리가 군사력이 더 많아. 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 이거 문구 어떻게 못 봤구나. 아직도 이거 빨리 학자들이 모여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을사오적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름 자체 을사년에 5명의 쳐 죽일 적이잖아. 그러면 이 을사오적을 처단단이 되어야 되는데 암살단이 뭡니까? 암살단이. 오적 암살단. 그때 당시에는 암살이라고 썼겠지만 지금은 처단단이라고 써요. 이런 것을 학자들이 만나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벌. 아니 의병을 토벌해요? 짜증나네. 일본 놈들이 표현이죠.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 있는 의병들을 토벌하자라는 작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탄압으로 의병 투쟁이 위축되고요. 우리가 오히려 쫓기게 돼요. 그래서 쫓기는 형국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일본 놈들이 우리 의병을 치니까 쫓기게 돼요. 쫓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죽게 생긴 거야. 이게 1909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때 다 뺏어가잖아. 관리 뺏어가죠. 행정부 뺏어갔죠. 사법권 뺏어가죠. 조금 있으면 군인까지 뺏어가잖아요. 이런 거 다 뺏어가가지고 공격을 하니 우리 의병이 수가 얼마나 된다고 여기에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 놈들이 화력이 너무 강하니까 일단 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간도 지역, 연해주 지역, 미주, 중국 지역으로 싹 다 지금 일단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신할 때 막 피신해가지고 그냥 느긋하게 할 수 없잖아요. 막 피신한 다음에 여기에서 멈춰. 야 여기에서 다시 꾸리자. 그럼 아까 부대는 이쪽으로 왔어. 이쪽에서 다시 꾸리자. 그래서 여기 소규모 독립군 부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10년대 하면 여러분들 짜증내는데 짜증내지 마세요. 절대. 1910년대 하면 이 만주, 그렇죠? 간도, 연해주에 이 수많은 독립군 부대. 그래서 1910년대 독립군 무장투쟁 파트에 공부를 하면 독립군 엄청 많잖아요.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뭐 이러면서 군 되게 많고 그걸 암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1910년대 우리의 독립군들은 전신이 어디예요?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 그러니까 정미의병이 없었으면 우리의 독립군 부대가 없어요. 그리고 독립군 부대가 왜 이쪽으로 다 이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쳐대니까 일단 가서 잽싸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규모를 통합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깃발 꽂고 여기에서 다시 진열 정비하자 그러면서 소규모 독립군 부대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축되면서 의병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해서 독립군 기지가 마련되게 되는 거죠. 자, 특징 서울 주재 영사관에게 영사관의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하고요. 우리를 독립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올라가면서 공사관에 서신을 보냈다. 의병 전쟁의 의의와 한계 한번 보시고요. 한계는 뭐예요? 양반 유생. 봉건적 이 악습이 아직도 폐습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홍범도 장군이 대표적인데 평민의병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미의병 같은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딱 됐습니다. 우리 부대도 있어. 힘을 합치겠어. 그랬더니 어디 건방지게 평민들이 양반들이 노는데 같이 놀라고 그래. 그러면서 빼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독립 노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결속력 약화, 이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의사들의 활동을 들어갑니다. 자, 장인환 전명훈 의사인데요. 이분들은 자, 통감부 있죠? 1905년부터 1910년까지. 그런데 통감부가 실제로 우리 땅에 들어온 건 1906년이에요. 근데 문서상에는 1905년에 통감부 설치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1905년 혹은 1906년 이렇게 보셔야 되고 1910년 총독부가 설치되기 바로 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폐악질을 했었던 것이 이 조선 통감부입니다. 자, 한국 통지를 찬양한 미국 외교 고문 스티븐스. 저놈이요. 우리 그 고문으로 파견됐잖아요.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 1904년. 그래서 스티븐스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아주 악질적인 짓을 다 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이제 귀국했을 때 미국 기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할 때 스티븐스가 얘기하죠.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한국에 고문으로 파견해서 고문으로 있을 때 일본 애들이 한국을 이렇게 해서 뭐 한국을 찍어 눌렀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선진 문화를 가지고 한국을 도와주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앞장서서 일조를 했고 그 일을 한국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쌍수 들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었고 내가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귀국했다라는 얘기 막말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엄청 열받죠. 뛰어갑니다. 장인환 전명훈 의사 뛰어가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스티븐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총을 꺼내죠. 탁. 그래서 전명훈 의사가 빵 쏩니다. 불 발랐어. 고장. 저 도망가고 있네. 큰일 났네. 그런데 저 놓치면 뒤에서 빵 소리가 나요. 빵. 뭐야? 탁 맞고 죽었어요. 죽긴 했는데 딱 봤더니 동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전명훈 의사가 불 발랐고 장인환 의사가 성공했어요. 이게 신문에 진짜 실렸다니까. 미국 신문에 이렇게 일면에 딱 보세요. 장인환 의사의 그 얼굴이 있잖아요. 스티븐스 죽었다 이거야. 여기에서 이런 신문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단했다. 장인환 전명훈 스티븐스 처단. 그렇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
안중근 의사 하면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그 정도밖에 모르시는데 자세히 알자라는 거죠. 안중근 의사는 일단 맨 처음에 애국 계몽 운동의 선구자였어요. 애국 계몽 운동의 선구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교육하다가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교육하다가 일본 놈들 을사늑약을 막 이렇게 해버리고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놈들 안 되겠다. 그리고 그날 학생들에게 얘기하죠. 미안하다. 나는 거사를 치러 갈 것이다. 훗날 다시 만나자. 그러고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무장투쟁 쪽으로 바뀌게 되시는 분이 안중근 의사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까지 뛰어가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보시면 여기 손가락 하나가 없으시죠? 요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안중근 의사. 요것이 이 손토장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이 없다라는 거죠. 이동 경로 이렇게 돼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뛰어갑니다. 그래서 11명의 동지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모였다. 그러면 처단을 해야 된다. 친일, 악질 친일파, 매국노, 그리고 친일 그 일본 고관, 이 고관 대작 이런 것들을 싹 다 죽이자. 좋다. 그래서 의기투합을 딱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맹을 해요. 그런데 어떤 동맹을 하냐면 단지 동맹입니다. 손가락 짓자, 끈을 단. 그러니까 손가락을 끊는 거예요. 그냥 안 의사만 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동지의 의사들이 모여서 단지 동맹을 결성하고요. 거기에서 손가락을 딱 손을 놓고 여기에 딱 놓고 네 번째 손가락 있죠? 무명지. 요거를 이제 자르는데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나는 이또를 죽이겠다. 그리고 잘라요. 하고 자르고 그 옆에 분은 또 나는 누굴 죽이겠다. 그리고 난 이완용을 죽이겠다. 이렇게 죽이겠다 그러고 이렇게 끊고 그리고 동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자라는 거지. 단지의 결이 단지 동맹이에요. 그래서 단지 동맹 항아리가 아니고 안중근 의사가 11명의 동지들 12명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동맹 손가락을 끊는 동맹을 결성하고 왼쪽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래서 혈서로 대한독립이라고 쓰고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단지 동맹비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끊으면서 얘기해요. 내가 2년 안에 이 결심을 이루지 못한다. 혹은 실패한다. 그러면 자결을 하겠다. 이런 굳은 의지로 단지 동맹을 체결해요. 자, 그리고 하얼빈으로 뛰어가지요. 하얼빈. 아까 보셨죠? 하얼빈 엄청. 근데 하얼빈으로 뛰어갑니다. 그때 단지 동맹에 같이 하셨던 그 동지분들과 같이 가요. 그래서 만주 하얼빈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얼빈역. 그런데 세 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악질 참 진짜 여기에서 그걸 막 육두문자를 하기는 좀 그렇고 아주 씨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얘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일본에서 이 한반도를 먹고 그리고 대륙 침략을 하려고 했던 야심가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당시에 철도가 있잖아. 철도를 타고 중국 대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나가면서 저기는 산세가 어떻고 다 파악하고 이쪽의 관리들이 어떻고 그리고 여기에서 뭔 일이 생겼을 때 여기에서 넘어오는 시간 그런 것들 다 계산하고 여기 간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공격하면 되고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여행을 빙자해서 돌아다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매복해 있는 거죠. 각 역에. 자, 여기에서 띵동 이제 그 기차가 와가지고 섰어요. 근데 여기에서 안 내렸어. 그래가지고 실패. 여기에서 띵동 했는데 여기에서 잠깐 있다 내렸다가 이상해. 야, 빨리 가자. 그리고 탔어. 실패. 마지막 역이 하얼빈역이었는데 이곳에서 안중근 의사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빵 해버리죠. 자, 이 안중근 의사는 재판을 받을 때 얘기해요. 네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 동물을 처단한 거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독립군 대장이다. 라는 거죠.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독립군 대장이지 살인자가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난 포로다. 그러니까 국제법상의 포로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재판을 받아요. 내가 니들한테 왜 재판을 받느냐라는 거죠. 왜? 저기 중국 땅에서 재판을 받는데 일본 판사한테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판사 가라라. 그런데 듣지도 않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해요. 내가 이토를 죽인 이유.
처단한 이유 첫 번째 명성황후를 취한 죄, 두 번째 우리나라를 일본의 속국으로 만든 죄, 정미칠주약 만든 죄, 고종황제를 폐위한 죄, 군대 해산한 죄, 무고한 사람 학살한 죄 하면서 10가지를 이렇게 다 얘기해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딱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뭐가 잘못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토마스예요. 토마스. 그 세례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토마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호는 토마. 그래서 도마 안중근 선생입니다. 자, 하얼빈 역에서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옥중 논책 거기에서 동양평화론을 씁니다. 그래서 동양평화론 하면 안중근. 그래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시작된 것이고 내가 아니어도 어차피 이토는 제명에 살 수 없는 놈이었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 조선과 그리고 대한제국과 그리고 중국 여러 나라들이 일본을 싫어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 분노가 표충될 것이고 일본 놈들은 지금 뭐 하려고 하냐? 국제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 국제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지금 내가 국제 전쟁을 먼저 시작하고 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뛴 것이다. 국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내용의 동양 평화론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이런 유묵을 남기는데 유묵 여러분 유묵 사람이 죽어서 뭘 남기죠? 유언을 남기죠. 뭐뭐 하지 마라라는 것처럼 글자를 남기면 유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묵이 류순 감옥에서 수감하고 있을 때 단시 간수 지바 도시치가 있어요. 이 도시치가 완전 감명받아요. 맨 처음에는 안중근 의사 살인자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알아보면서 안중근 의사의 이 인품에 감동받아서 맨 처음에는 막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모신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안중근 의사를 따라다녔어요. 안중근 의사가 유묵을 씁니다. 맨 마지막에도 이 간수 지바 도시치가 눈물을 뚝 돌려요. 어떻게 이렇게 사형장으로 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안의사가 얘기합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다라는 거죠. 군인의 본분을 다해라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일신이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토를 잡은 것이고 처단한 것이고 너는 니네 나라의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군인 신분으로 나를 이렇게 간수를 한 것이니까 뭐 그 한도 없고 이런 원망도 없다라는 의미의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자를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자, 이 유묵 있죠? 이 유묵을 이 위패와 함께 가지고 가서 그 대대로 그 집에 사당에다 안치시켜서 거기서 대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이 지바 도시치 가문이. 그런데 1980년 지바 도시치 가문이 우리나라에 이 유묵을 기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라고 다 나쁜 놈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역사 의식이 깔끔한 일본인들도 많아요. 자,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단지 동맹, 그리고 이토 처단, 그리고 동양 평화론, 그리고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잘 나와요. 자, 이재명 의사인데요. 이재명 의사는 누구야? 이 쳐죽일 놈 누구예요? 이완용. 이완용이를 죽이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 추도식이 있었어요. 웃긴 놈이죠.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지가 참석해서 눈물 뚝뚝 흘리고 불쌍하다. 좋은 데 가세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재명 의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군밤장수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추도식 끝날 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아래에 있는 숨겨놓은 칼로 싹 나올 때 딱 꺼내서 그냥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습격해서 이 가슴, 복부를 사정없이 막 찔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분이 이재명 의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완용은 오래 살지요. 그때도 안 죽어요. 아니 피가 솟구쳤어. 쫙 솟구쳤는데 이제 죽은 거죠. 대한독립 만세했는데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는데 쟤는 살았다. 자, 이제 애국개몽운동으로 갑시다. 애국개몽운동의 특징, 성격, 교육, 언론, 종교 등의 문화활동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민족의 근대적 역량을 배양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라는 쪽. 자, 주도 누구예요? 배운 사람들 있죠. 개화 지식인, 독립협회 운동의 전들 지식인, 도시 시민층 이렇게 모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안회. 우리 보안회는 공부를 꽤 많이 했죠. 보안회 하면 또 농광회사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결국엔 철회시켰고요. 자, 이제 헌정연구회입니다. 헌정연구회. 예전에 저기 독립협회 있었죠? 독립협회의 정신을 계승하자. 라고 해서 헌정연구회를 조직합니다. 1905년에 일사늑약 체결 후에 독립협회를 계승해서 조직했고요. 의회 설립을 통해서 입헌적 정치체제, 입헌 정치를 추구하자라는 내용.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일진회 있죠? 이 일진을 습격을 했어요. 이 친일파 놈들 이렇게 일진에 습격하고 얘들이 하는 거 모두 다 방해하다가 오히려 역공을 맞아가지고 해산되는 것이 헌정연구회. 그래서 헌정연구회, 입헌정책 그리고 또 뭡니까? 일진에 대항하다 해산. 자, 대한자강회가 있습니다. 대한자강회. 이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단체인데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실력 양성운동 그리고 고종의 강제퇴위운동을 강제퇴위당했을 때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당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자강회 그렇죠? 월보라고 써 있는데 대한자강의 취지서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에 의하여 있을 따납니다. 자강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다.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 점점점에 자강을 위해서 자강해야 된다. 자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이 내용만 봐도 대한자강의 월보에 실린 취지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오고 글자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다음과 관련 있는 단체와 그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다 해산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신민회 모르면 공부 안 한 겁니다. 신민회는 언제? 1907년에. 1907년에 우리가 그 흔히 자세히는 모르시겠죠?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독립운동가들 하면 뭐 안창호, 그렇죠? 뭐 양기탁, 뭐 신채호, 뭐 이 많은 그 의사분들이 우리가 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분들이 어디에 있었냐? 거의 다 신민회에 계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회에 속해 있었던 분들의 제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수많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신민회는 굉장히 탄탄한 조직이었다라는 거죠.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돼서 항일 비밀 결사로 조직을 합니다. 자,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신민회 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민회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무조건. 자, 목표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과 실력 양성, 애국개몽 운동이죠. 고가 정책 근대국가 성립. 그래서 신민회 하면 안창호, 양기탁, 항일 비밀 투쟁 그리고 공화 정체라고 이제 아셔야 되고요. 국내 활동 공개적으로는 학교를 학교 설립을 해서 교육 사업을 하는 단체로 비춰지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많이 만드는데요. 민족교육을 실시를 해서 인재를 양성합니다. 자,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그렇죠. 이승훈과 안창호. 우리가 이제 공부 다 했습니다. 민족산업도 육성합니다. 그래서 자기회사와 태극서관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해살 만들면 뭐가 생겨요? 자금이 생기죠. 그렇죠? 자금이 생깁니다. 국외활동, 장기적인 항일 투쟁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준비하는데요. 어디? 저기 만주 지역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남만주의 삼원보에 신흥 강습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켜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뽑았죠. 이들을 뽑고, 그리고 자금, 요거는 뭘로? 독립자금이죠.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만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흥강습소를 설립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신흥강습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민회 하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는데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걸 보시겠지만 당시에는 강습소,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 학교 이런 모습을 띠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뭐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가서 저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조만한 건물이 하나 더 있고 거기에서 군사훈련을 해요. 그것이 신흥무관학교.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는 신흥강습소하고 같이 있는데 당시에 일본 놈들의 감시가 심해가지고 그냥 학교처럼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무관학교를 이때 만들었고요. 그래 신흥강습소는 1911년에 만들고요. 이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건 1919년이에요. 근데 신흥무관학교는 신흥강습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1911년. 그래서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면 신민회가 만주에 신흥강습소 혹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다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해산은 백오인 사건 때문에 해산이 되는데요. 백오인 사건은 뭐냐면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명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안악에서 황해도 안악군에서 독립 자금을 모금하고 있었어. 근데 일본 놈들이 안 그래도 이 신민회 있죠. 이 신민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 신민회 회원 안명근이 돈을 모금해요. 저놈을 잡아서 독립운동가들 싹 다 색출할 수 있겠다. 저놈부터 잡자라고 하면서 안명근의 이 모금운동을 당시의 총독, 데라우치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자금을 모으고 사람들하고 친하잖아.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음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체포를 합니다. 당시 체포해서 그 안명근과 관련된 이 황해도 지역에 600여 명의 민족 지도자를 싹 다 체포해요. 이것이 안악사건입니다. 이 안악사건에서 막 수사하면서 너 신민회지 이렇게 걸릅니다. 그래서 105명을 뽑아서 기소를 해요. 105명을 뽑아서 기소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단체에 105명을 뽑아서 뭐 1년, 2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게 하고 이렇게 막 재판으로 질질 끌어버리면 이 단체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래서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1913년 항소에서 다 나와요. 99명은 무죄로 석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오인 사건 다 애들의 조작이었죠. 일제가 날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민회하면 백오인 사건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교육운동, 언론 활동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됐고, 애국개몽운동의 의의와 한계 됐습니다.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뭐 의의가 뭐고 한계가 뭐냐, 뭐 이런 게 중요해요. 조금 이따 이제 독립운동해서 독립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제 페이지 쫙 넘어가세요. 일제강점기 한국사로 들어갑시다. 일제강점기 한국사. 일제 침략과 이렇게 일단 페이지 넘어가세요. 20세기 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요. 삼국동맹, 삼국협상, 뭐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터지는 건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진 이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결과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에 이 연합군이 또 미군이 관련된 곳이 그러니까 이제 삼국협상이 이깁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미국이 참전하는데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 죽겠다 진짜. 이것도 재밌는데. 아무튼 미국이 참전해서 이겨요. 그래서 동맹국이 항복하면서 협상국이 이겨요. 자, 그런 다음에 뭘 해요? 전후 사후처리 조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손해배상, 이 패전국이 져라 뭐 이런 내용들의
사후처리 문제 조약을 체결하는데 어디에서? 파리에서.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라고 부릅니다. 1919년에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민족 자결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 그 민족은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의 민족이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가 거기에 껴가지고 뭐 왈가왈부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식민지, 당시 식민지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식민지는 A라는 나라가 B를 이렇게 식민 지배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뭐예요? B가 결정을 하는 문제니까 A, 니는 빠져라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식민지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승전국에만 그 승전국에는 해당이 없고 패전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를 미국에 해놓고요. 미국은 필리핀 지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 있고, 사회주의가 또 대두하는데요.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게 많아요. 그때 가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2월 혁명이 터집니다. 그리고 10월 혁명이 터지면서 레닌이 볼셰비키를 이끌고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어요. 자, 레닌이 사회주의 개혁을 하고요. 정권 잡고 그리고 개혁을 합니다. 경제정책 여러 가지를 하다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만들어요. 이른바 소련이라고 하는 소련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스탈린이 등장을 하면서 독재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련은 국제 공산당 기구를 만듭니다. 국제적으로 공산당 기구를 만드는데 얘들은 얼마나 웃기냐면 연방이잖아요. 나라가 연합된 국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소규모의 이 소민족들을 이렇게 연합한 건데, 자, 이 소련이 얘기하죠. 자, 이제 우리는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는 이 약소국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그 국제사회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련 애들이 이 약소 국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국제공산당 기구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소련이 공산당 기구를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군대까지 포함된 이런 큰 단체, 이른바 코민테른을 만듭니다. 이 코민테른을 만들면서 약소국가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이 소련.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약소국이 고맙다 하면서 소련과 연합하면서 연방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중국 봅시다. 청조는 깨집니다. 이제 청나라는 없어지고요. 중화민국, 그래서 중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원이 중화민국, 중국을 만듭니다. 자, 5.4운동 됐고요. 국공합작 됐고요.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민족의 순환입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무단통치 시기의 중심기구 조선총독부가 나오죠. 일제식민통치의 중추적기구로 조선총독부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익숙한 사진입니다. 조선총독부 신청사예요. 이 조선총독부 건물이요, 맨 처음에 우리가 1905년 통감부를 만든다 해놓고 1906년에 통감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통감부가 그 남산 외성대에 있었어요. 남산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통감부 건물 그대로 1910년에 통감부 건물 총독부로 썼어요. 그러면서 조선총독부 신청사로 건립을 합니다. 1916년에 만들어요. 그래서 경복궁 안에다가 이걸 세워요. 그래서 1925년에 완성을 하는데, 나중에 김영삼 정부 때 이거 뭐야? 아직도 이 건물이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었네? 그러면서 철거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것은 신청사다라는 거죠. 자, 어디에다 세우냐면 이 경복궁 이 앞에 여기에다가 조선총독부를 이렇게 떡하니 세워놓습니다. 그럼 뭐예요? 근정전에 왕이 있는 거잖아요. 왕이 앉아가지고 이게 엄청 크거든. 이 근정전에 이 시야가 이 정도라 그러면 조선총독부 건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그 기운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문 있죠? 이 정문을 원래 이렇게 일직선을 했는데 살짝 돌렸어요. 이렇게 살짝 돌려놨어요. 쳐 죽일 것들이. 그러면 이 조선총독부 건물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1910년이라고 10년대라고 보자고 없잖아. 이걸 딱 돌려놓으면 이게 원래 이렇게 가서 시야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틀어졌죠. 여기 어디가 있냐면 저쪽으로 쫙 가면 그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 그러니까 신사를 보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모습. 이렇게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한 것에 작업을 쳤던 것이 일본 놈들입니다. 아무튼 조선 총독부 하면 이 건물이 나온 그냥 조선 총독부라고 보시고요. 사료에 디테일하게 나온다 그러면 1920년에 만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놈들이 들어왔는데 조선 총독 누구예요? 일본 현역 대장 중에 임명을 했고요. 다 가져요. 행정, 입법, 사법, 군사권 다 갖고요. 강력한 헌병 경찰제도. 뭐냐면 얘들이 와가지고 야, 국방이 약하네? 헌병을 해서 군대, 군인을 보낼게. 그래서 니네 그 국방을 우리가 맡아줄게. 근데 군인 중에 헌병을 뽑아요. 군인을 잡아가는 게 헌병이잖아. 엄청 센 놈들인데 얘들 다 뽑아요. 그리고 니들 경찰 없네? 경찰? 그냥 헌병이 맡아서 할게. 야, 니네 행정.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등본 띄워주는 사람이 없네? 헌병이 그냥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병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헌병 무단 통치가 시작되고요.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경제 수탈을 위한 기구였다라는 거죠. 중추원 총독부의 자문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회. 그런데 총독부 뭡니까? 조선 총독의 바로 직속 기관으로 만들면서 총독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중추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거기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니들도 법 같은 거 만들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중추원 관리에 임명해줄게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중추원 관리는 뭐예요? 뼛속까지 친일파죠. 친일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는 총독부 일제 시대에 중추원 관리셨어. 공무원이었다고. 친일파란 얘기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헌병 무단 통치의 시행해서 헌병 무단 통치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